여러분들은 과학책 읽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과학책이라고 하면 왠지 두꺼운 교과서 같고, 첫 장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읽다 보면 어느새 눈이 감기는 그런 것. 그게 과학책에 대한 제 인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을 끄는 것, 감기약에 걸려서 약을 먹는 것,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날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누가, 언제,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된 걸까요? 과학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그 과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그게 교양이고, 그게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겠지요. 오늘 소개할 책,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는 그 맨 처음의 순간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2600년 전, 지금의 튀르키예 해안에 살았던 한 사람, 아낙시만드로스. 그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처음으로 왜라고 물었습니다. 천둥이 왜 치는지, 비가 왜 내리는지, 지구가 왜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는지를요. 그 질문 하나가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아닌 이름도 낯선 이 고대 그리스인을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채널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 소개한 책들이 꽤 되지요. 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철학책도 있고, 심리학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유독 손이 잘 안 가는 장르가 하나 있어요. 과학책입니다. 반성합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자기계발서, 소설, 에세이는 늘 상위권인데 과학 교양서는 가끔 한 권 이름을 올리면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학책은 읽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읽지 않는 그런 존재 같은 겁니다. 마치 헬스장 회원권처럼요.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과학책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철학이 있는 겁니다. 윤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묻다 보면 어느새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학과 철학이 사실은 오래전에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니 과학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다고 과학이 갑자기 쉬워진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전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상대성 이론은 제목은 알겠는데 실제로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식이 내 일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월급이 오릅니까? 앞의 이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나아집니까? 글쎄요.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면서 흘려들여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어차피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었던 내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 무의식 깊은 곳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다가 언젠가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불쑥 떠오르거든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아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가 되는 순간,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그게 그거랑 연결되는 거구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흘려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한 번만 건드려 주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졸리면 주무시면 돼요. 대신 나중에 클로징 파트만 한 번 더 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핵심만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는 약속인데요. 오늘 이 영상 한 편, 그리고 내일 클로징 파트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여러분은 과학책 한 권을 뚝딱 끝낸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요즘 뭐 읽어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 카를로 로벨리의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 읽고 있습니다." 표정은 아주 여유롭게요. 아 농담이 섞였지만 반은 진심입니다. 좋은 책의 핵심을 소화하는 것, 그게 독서의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날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편의 이야기를 듣듯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과학이 태어나던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혁명은 해변에서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해가 떠 있습니다.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부모님도 그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당연해진 걸까요? 누가 그렇다고 알려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해진 걸까요? 저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 책의 첫 장부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발 아래를 믿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이 땅이 무언가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그냥 믿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이 당연함을 처음으로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결국 현대 물리학과 지리학, 생물학, 기상학의 씨앗이 됩니다. 로벨리는 그것을 이 책에서 찬찬히 보여줍니다. 저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래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쓴 건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 맨 처음 순간을 찾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그 맨 처음의 순간에 아낙시만드로스가 있었습니다. 2600년 전의 세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 년에서 2600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한 575 년쯤 됩니다. 고대 이집트가 아직 존재하던 시절이고요. 로마는 아직 공화 정도 아니었고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가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대요. 그리스의 황금기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시대보다도 한 200년쯤 앞선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지중해 한편에 밀레토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 에게해를 바라보는 도시입니다. 당시 밀레토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상인, 바빌론에서 온 천문학자, 멀리 흑해에서 온 뱃사람들이 뒤섞여 드나들던 곳이었죠. 생각, 물건, 이야기들이 가장 빠르게 교차하는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었겠죠. 아낙시만드로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610년에 태어나 기원전 546년쯤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64년의 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낙시만드로스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당시 거의 모든 문명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상은 위에 하늘, 아래에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땅 아래에는 더 많은 땅이 있거나 혹은 거대한 거북이가 코끼리를 등에 올려 땅을 바치고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거대한 기둥이 땅을 지탱하고 있다고도 믿었대요. 이집트도 바빌론도 히브리 문화도 멀리 인도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도 비슷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류의 공통된 인식은 이겁니다. 땅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땅은 받쳐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그냥 허공에 떠 있다.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하늘. 지구는 그 어떤 것에도 받쳐져 있지 않고 우주 공간 한가운데에 둥실 떠 있다. 이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2600년 전의 사람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럼 지구가 아래로 떨어지겠네. 지금 이 순간도. 아낙시만드로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느 쪽으로 떨어져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이 아래인지 알 수 없으므로 지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물리학적으로는 완전히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의 본질에 대한 이 직관, 우주에는 절대적인 위아래가 없다는 이 생각은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결론과 놀랍도록 가깝습니다. 무려 2600년 전에요. 저자는 이 순간을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혁명적인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낙시만드로스가 옳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봤느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를 사용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신이 화가 난 것이고 폭풍이 불면 바다의 신이 노한 것입니다. 이 설명은 아름답고 이야기로서 완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신을 달래면 된다는 해결책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설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천둥은 정말 신의 분노인가? 비는 정말 신의 은총인가? 지구가 흔들리는 건 정말 누군가가 화가 난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설명에 처음으로 왜? 라고 물은 것. 그것이 아낙시만드로스 혁명의 전부였고 동시에 과학이라는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과학의 강점은
그 결론이 지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이 과학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기존의 답을 의심한 사람이 과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살던 기원전 6세기는 사실 지식의 시대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고대라고 하면 무지하고 원시적인 시대를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10년에 이미 인류는 도시를 건설하고 법을 만들고 무역을 하고 천문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왕국이 존재하기 시작한 건 그보다 2600년이나 앞선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요,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 변의 비율이 3대 4대 5인 삼각형이 직삼각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쯤 배우는 수준의 지식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지식을 얻는데 인류가 수천 년이 걸렸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천문학은요, 바빌론은 수십만 개의 석판에 천문 기록을 남겼습니다. 금성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일식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기원전 1600년부터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빌론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왜 하늘을 봤을까요? 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농사를 위해서입니다. 달력도 신문도 없던 시절에 계절을 아는 방법은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리온 자리가 뜨면 수확할 때, 플레이 아데스가 지면 겨울이 시작된다는 식이지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듯 그들은 하늘을 읽었습니다. 둘째, 점성술을 위해서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어떤 별자리가 나타나면 왕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행성이 특정 위치에 오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정밀한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이 기록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바빌론 사람들은 하늘을 꼼꼼하게 관찰했지만,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금성이 저기에 있다는 것은 기록했지만 금성이 왜 그런 경로로 움직였는지는 물음표를 달지 않았지요. 관찰은 있었지만 질문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레토스 사람들은 달랐대요. 밀레토스는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집트의 지식, 바빌론의 기록, 이오니아 그리스의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지요. 바로 정치적인 자유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나 바빌론 같은 거대 문명에서 지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왕궁과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지식의 의무를 제기하는 것은 곧 권력의 의무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권력과 연결될 때 질문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밀레투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민주주의 초기 형태입니다. 왕의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닌 사회, 모두가 토론할 수 있는 문화, 그 속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지요. 저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학적인 사고, 민주주의적 사고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권위를 의심하고 기존의 답에 왜라고 묻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려는 태도. 그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바로 그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낙시만드로스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것,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생각.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현대 물리학, 지리학, 기상학, 생물학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계를 처음으로 한 장의 지도에 담은 사람이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그 안에 담았고 이 지도는 이후 고대 지도 전통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도의 먼 선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둘째, 그는 근호문을 그리스에 소개했습니다. 근호문이란 땅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의 그림자를 이용해 태양의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였습니다. 일종의 해시계였지요. 이것을 통해 그리스에서 천문학이 발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그는 동물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동물은 바다에서 생겨났고, 물이 마르면서 육지로 올라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고.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물고기와 유사한 생물에서 진화했다고. 2600년 전에 현미경도 없이 화석 연구도 없던 시절에 이 사람은 진화론의 원형적인 아이디어를 말한 겁니다. 다윈보다 2200년 앞서서 말이지요. 물론 그 생각이 다윈의 진화론만큼이나 정밀하거나 증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지금부터 언제나 인간이었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깬 것, 생명의 기원을 신화가 아닌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생기지 않나요? 왜 아낙시만드로스는 역사에서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유명했어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글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가 쓴 책, 자연에 관하여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후대 철학자들이 그를 인용한 단편적인 구절들 뿐입니다. 마치 어떤 위대한 음악가가 살았는데 그 악보가 모두 불타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기에 그 멜로디가 이런 느낌이었다 라는 메모만 남아있는 격이지요. 또 하나는 그의 생각이 당시에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 이후 그리스에서 자연주의적 탐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고 중세를 지나면서 많은 것이 끊기고 변형되었어요. 그의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뉴턴의 버금가는 학자라고. 그 이유는 그가 단순히 옳은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방식 자체를 바꿨기 때문이라고요. 질문하는 방법을 바꾼 것, 세계를 보는 눈의 각도를 바꾼 것, 그것이 그의 혁명이었습니다. 신의 천둥을 훔친 인간. 앞서서 그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동물의 기원을 바다에서 찾았다는 것도요. 이번에는 그가 어떻게 자연현상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제우스가 화가 나서 던지는 것입니다. 혹은 신들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이 설명들은 아름답고 직관적이고
뭐 이야기로서는 완전합니다. 신이 화가 났으니 달래면 됩니다.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원인도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폭풍은 모두 바람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바람이 구름을 밀어붙여 부딪히게 만들고 그 충격에서 빛과 소리가 난다. 비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태양의 열로 인해 바다와 강의 물이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라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증기의 순환, 즉 물의 순환과 놀랍도록 비슷한 설명입니다. 지진은요, 지나친 열이나 비로 인해 땅이 갈라져 발생한다고 했어요. 신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연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혁명적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처음으로 자연 현상을 자연 자체로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신을 끌어들이지 않은 것, 초자연적인 존재의 의지로 돌리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는 이 세상 안에 원인이 있다고 본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두고 제우스의 천둥을 훔쳤다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것을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 끌어온 것이지요.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의 핵심, 앞에 이론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아낙시만드로스 이전에 그의 스승이기도 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물에서 나왔다는 생각이지요. 지구도 물 위에 떠 있는 넓은 원반이라고 봤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고대 신화에서 세상은 대부분 물에서 시작합니다. 바빌론의 창조 신화도 구약 성서의 창세기도 고대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도 물에서 시작하지요. 탈레스는 신화의 언어를 신화에서 분리해서 썼습니다. 신을 빼고 물만 남긴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당시로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의 생각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면 물과 불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물이 근원이라면 불은 어디서 왔는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어떻게 하나의 근원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 물음에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다.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다. 그 무언가를 그는 아페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어로 한계가 없는 것 또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물, 불, 흙, 공기, 이것들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무언가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가정할 때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자는 이 앞에 이론의 개념이 현대 물리학으로 이어지는 긴 사슬의 첫 번째 고리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세기에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를 연구하다가 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전자기장이라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실체입니다.
이것이 전기력과 자기력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전자 안에 쿼크가 있다는 것까지 밝혀집니다. 이 기본 입자들 역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현미경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수학적인 이론과 실험 결과를 통해서면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해야 하는 어떤 실체, 아낙시만드로스가 앞의 이론을 상상한 것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아낙시만드로스 이후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이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기가 응축되면 물이 되고 더 응축되면 흙이 된다는 생각을 제시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 변화,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원리와 비슷한 직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오니아 학파를 이루며 자연을 자연으로 설명하려는 최초의 위대한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주장은 서로 틀리기도 했습니다. 스승의 이론에서 문제를 찾고 제자가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또 그 제자의 이론에서 문제를 찾는 과정이었지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틀림으로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이 모든 생각을 어떤 형태로 남겼는지 아십니까? 그는 최초로 자연현상에 관해 산문 도서를 썼대요. 당시까지 세계의 기원과 구조를 다룬 책들은 모두 시 형식, 즉 운문이었어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처럼요. 근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산문으로 썼습니다. 운율도 리듬도 신화적인 언어도 없이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시는 아름답지만 때로 모호합니다. 은유와 상징이 뒤섞여 있으니까요. 산문은 좀 다르죠. 더 직접적이고 논리적이며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쓰여야 비로소 지식이 발전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신화적인 언어로는 토론이 불가능하니까요.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인류 지식의 역사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됐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1687년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기술했다고 믿게 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 같은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것,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과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충격이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연의 비밀은 거의 다 풀렸다. 뉴턴의 법칙이 있으니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시대에 이런 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다. 자연 법칙이 단 하나밖에 없던 시절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단단해 보이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수성이었어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은
뉴턴의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지자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성의 궤도, 그리고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뉴턴의 이론을 조금 수정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뉴턴이 그린 세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입자들이 떠 있다. 이 입자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아인슈타인은 이 그림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 휘어진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서가 아니라 태양의 질량이 그 공간을 구부러뜨리고 지구는 그 구부러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상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커다란 천을 팽팽하게 펼쳐놓고 그 위에 무거운 쇠공을 올려놓으면 천이 움푹 들어가겠죠. 그 위에 작은 구슬을 굴리면 구슬이 쇠공 쪽으로 빙글빙글 돌아 들어갑니다. 우주 공간이 딱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질량이 공간을 휘게 만들고 다른 물체들은 그 휜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뉴턴의 세계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뉴턴의 세계관이 더 넓은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자 안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고 반대로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건지, 그건 우리가 측정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더 좋은 도구를 쓰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원자 세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혁명,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아이젠베르그의 양자역학은 각각 따로 보면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태양계의 행동 운동은 상대성 이론으로, 원자 안의 세계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론은 서로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 하면 두 이론이 충돌합니다. 저자는 이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 연구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아직 없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계속 틀리는데 왜 과학이 가장 믿을 만한 지식의 방법이라는 걸까요? 여기서 저자 로벨리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과학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폐렴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복용하면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이 반드시 낫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렴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페니실린에 반응하는지,
모든 환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완벽하게 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반복된 실험을 통해 페니실린이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00% 확실하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과학적 신뢰의 본질입니다. 뉴턴의 이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다리를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뉴턴의 방정식을 씁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어요. 다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정밀도 범위 안에서는 뉴턴이 여전히 충분히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론에는 유효한 범위가 있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빛보다 훨씬 느린 속도의 세계에서 여전히 유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보다 더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더 넓은 이야기의 일부였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틀려가면서 발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과학의 시작은 뉴턴이 될 수 있고 갈릴레오가 될 수 있고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될 수도 있으며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발견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을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려는 열정,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기꺼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더 나은 설명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집요함. 이것이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뉴턴에게도 있었고 아인슈타인에게도 있었으며 2600년 전 아낙시만드로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용한 도구는 달랐고 아는 것의 양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태도는 같았지요. 그리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이 태도는 과학자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태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더 넓은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장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가 틀려온 역사이고, 다르게 말하면 인류가 더 나아진 역사입니다. 의심이라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것. 우리는 2600년 전에 한 도시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 에게일을 바라보는 항구 도시 밀레토스. 그곳에서 태어난 아낙시만드로스는 당시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무언가에 받쳐져 있어야 한다는 것. 천둥은 신의 분노라는 것. 세상의 시작은 신화 속에 있었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탐구한 사람. 그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했어요. 우주에 절대적인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생각 하나가 천문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는 최초의 동물이 바다에서 왔고 인간은 물고기와 유사한 생물에서 진화했다고 했습니다. 다윈보다 2200년 앞선 생각, 이것이 생물학적인 사고의 씨앗이었고요. 그는 만물의 근원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 앞의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해야 하는 실체. 이것은 원자론, 전자기장,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는 긴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됐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 지도를 그렸고 해시계를 그리스에 소개했으며 자연에 관한 최초의 산문책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에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보다 저자가 더 강조한 것이 있어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이룬 가장 큰 것은 특정한 발견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태도였죠.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스승의 이론도 틀릴 수 있다고 말한 용기. 확실성이 없어도 탐구를 멈추지 않는 집요함. 신화가 아닌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고집. 그리고 이 태도는 그 후 2600년 동안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끊어지고 때로는 억압받으면서도요. 탈레스에서 아낙시만드로스로, 아낙시만드로스에서 피타고라스와 히포크라테스토로, 알렉산드리아의 과학자들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로, 뉴턴으로, 패러데이와 맥스웰로,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물리학자들에게로. 이 긴 사설을 만들어 온 것은 천재들의 뛰어난 두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당연한 것에 왜라고 묻는 태도,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하는 겸손함, 더 나은 이해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의지. 오늘 소개한 책 카를로 로벨리의 과학하는 인간의 태도. 이 책은 과학 교양서이지만 사실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어떻게 틀려왔는지, 어떻게 그 틀림을 딛고 더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긴 이야기의 맨 처음에 작은 항구 도시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탈 때마다 경이로워야 마땅한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아플 때 의지하는 의학 안에, 그 모든 것의 먼 뿌리에 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학과 철학은 사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왜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물리학의 질문인 동시에 철학의 질문이 맞잖아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내가 아는 것은 정말 확실한가? 이 물음들은 실험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과학은 그 의문에 관측과 논리로 답을 하려고 했고, 철학은 그 의문 자체의 구조를 파고들었지요. 방향이 달랐을 뿐 출발점은 같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의심해 보는 것,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과학입니다. 둘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개의 가지인 거죠. 그래서 과학하는 태도는 과학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에 서 있지 않아도, 방정식을 풀 줄 몰라도 우리는 매일 과학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늘 해오던 방식이 정말 최선인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내가 누군가에 대해 가진 인상이 혹시 편견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과학하는 태도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망원경도 컴퓨터도 연구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건 단 하나, 당연함을 거부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 하나가 인류의 세계를 바꿔놨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는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용히 정말 그런가 하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2600년 전에 그 해변에서 시작된 모험에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일 겁니다. 어느덧 길어진 그림자를 밟으며
어디쯤에 두고 왔는지 모를 길을 걷는다. 돌아보면 흐릿한 발자국 위로 계절은 이미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먼지 앉은 서랍 속의 약속들과 잘 여물지 못해 떨어졌던 조각들, 그때의 내가 머물던 좁은 방 안엔 아직도 식지 않은 한숨이 고여있다. 버리려 애써도 손끝에 남은 익숙한 흉터 같은 어제의 기억들, 그것조차 나를 빚어낸 숨결이었음을 이제야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본다. 아쉬움은 서글픈 무늬가 되어 낡은 코트깃에 깊게 새겨졌지만 무겁다고 내려놓기엔 너무도 나인 것들, 기꺼이 어깨 위에 얹고 걸어간다. 지는 노을이 길게 늘어지면 그 그림자마저 내 키만큼 커지듯이 부서진 마음도 빛바랜 회상도 전부 내가 걸어온 나의 이름이다. 가만히 두 손 모아 쥐어보는 자꾸 투명한 오늘이라는 매듭, 모든 얼룩을 지우지 않은 채로 남은 인생은 내가 돌봐야지. 좀 더 사랑해줘야지 내 인생.